서울 광주 간 고속도로를 따라 퇴근하던 늦은 오후, 백예현은 한참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다. 주말에 야근까지 겹친 피로가 몰려오던 참이었다. 전방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쯤으로 여겨진 물체 하나가 시야를 스쳤다. 하지만 그가 무심코 지나치지 못했던 건 오래된 갈색 여행용 가방 위에 붙어있던 하얀 테이프 때문이었다. 거기엔 검은 매직으로 굵고 조잡하게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돗개 무료. 지즘 심함. 그는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개를 유기한 것이다. 그 역시 어릴 적 집에서 진돗개를 키웠던 기억이 있었다. 짖는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이 흔해졌다는 현실이 갑작스럽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가방 옆에 웅크리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한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4달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개였다. 눈 주위엔 낡은 흰 천이 감겨 있었다. 그 천은 마치 개가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묶은 것처럼 느껴졌다. 개는 차들이 곁을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그저 조용히 가방 옆에 기대 있었다. 개연은 당황스러웠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먹게 했던 건 그 광경 자체가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눈을 가린 채 고속도로 변에 남겨진 어린 개가 아무 소리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그저 가방 하나를 지키고 있는 장면은 현실이라기보다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천천히 다가갔다. 가방에는 먹다만 사료 봉지 몇 장, 깨진 플라스틱 밥그릇 하나, 찢어진 얇은 담요가 구겨져 들어 있었다. 개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숨소리는 미세했고 귀는 이미 상처로 인해 벗겨진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직 그 가방에 등을 붙인 채 마치 누군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마지막 가능성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개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개가 단순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개는 누군가의 기대에 누군가의 손에 길러졌고 그 손에 의해 여기에 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건 다시 그 손이 돌아올 거라는 가능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다. 가방 위의 문구는 차가웠다. 진돗개 무료, 짖음 심함. 간단하면서도 잔인했다. 개연은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무료라는 단어와 짖음이라는 이유가 마치 개를 물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 생명을 버린 사람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까? 아니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저 두고 간 걸까?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무의식 중에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진돗개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소리를 들었지만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고 세상이 어떤지조차 감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제야 그 천을 천천히 풀었다. 흰색 면티로 만든 천 조각이었다. 꽉 조여진 자국이 귀 뒤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것을 풀어낸 뒤에도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이며 햇빛을 피하려 했다. 눈은 짙은 갈색이었고 초점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개는 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고개를 돌려 가방에 기대었다. 마치 그 외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가방은 그의 기억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개연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를 알았고 동시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진돗개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을 남기고 간 누군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박한 믿음을 안고 있었다. 개연은 자신을 소개할 마음조차 잊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그는 버려진 것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오래된 가구, 고장난 전자제품, 비에 젖은 신발들. 하지만 지금처럼 스스로를 버려진 채 기다리는 생명은 처음이었다. 햇살은 계속 내리쬐고 있었고 차량들은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개와 함께. 그가 떠오른 유일한 질문은 하나였다. 이 개는 자신을 따라올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가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진돗개는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유도해도 물을 주어도 관심을 끌어도 소용이 없었다. 가방이 없는 곳엔 가지 않았다. 그 가방이 전부였고
그것이 떠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도 끝나는 듯했다. 개연은 가방에 손잡이를 들어올렸다. 접착제로 얼룩지고 끈적한 손잡이였다. 그는 조심스레 어깨에 메었다. 그때서야 진돗개는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무 소리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손에 아직도 개의 눈을 가렸던 천조각을 쥐고 있었다. 오래된 티셔츠, 때 묻은 흔적들. 버리려 했지만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일부였다. 그 개가 더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날까지 자신이 대신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진돗개는 가방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백예현이 조금만 멀어져도 개는 다시 가방 곁으로 돌아가 몸을 웅크렸다. 물을 두었지만 마시지 않았고 간식을 두었지만 냄새만 맡았다. 말로 부드럽게 다가가 보아도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길은 오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개에게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자 보호막이라는 것을. 개연은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다시 가방 손잡이를 들어 어깨에 둘렀다. 그 순간 개는 몸을 일으켰다. 앞다리는 흔들렸고 뒷다리 하나는 제대로 디디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따라왔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고 신뢰도 아니었다. 단지 남겨진 것을 놓지 못하는 본능에 가까웠다. 그는 가방을 맨 채 조심스럽게 차량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진돗개는 문턱을 잠시 응시하다가 마치 결단을 내리는 듯 힘겹게 올라탔다. 안으로 들어간 개는 가방 옆에 자리를 잡고 눕듯이 앉았다. 차가 출발한 후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도 보지 않았고 운전자도 보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여전히 그 가방 안에 있었다. 그날 밤 개연은 오랜만에 광주 외곽의 보호소로 향했다. 예전 자원봉사를 하던 곳이었고 시설은 낡았지만 운영진은 꾸준했다. 개를 위한 임시 보호 공간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차량 문을 열지 않고 잠시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진돗개는 그대로 가방에 몸을 붙이고 있었다. 보호소 안은 조용했다. 개현이 문을 열자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들어 올렸다. 그제서야 개는 뒤따라 나왔다. 공간이 바뀌었고 냄새도 낯설었지만 개는 개연이 들고 있는 가방을 중심으로 따라왔다. 어떤 명령도 없었다. 어떤 유도도 없었다. 오직 하나,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원칙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접수대에 있던 직원은 상황을 이해하자마자 빠르게 임시 조치에 들어갔다. 간단한 기본 검진이 필요했지만 개는 가방에서 멀어지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 결국 가방을 같은 방에 둔 채 그 안에서 검진이 이루어졌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닌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이 알던 세계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진돗개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보호소 등록을 위해선 이름이 필요했다. 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는 남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명확한 뜻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 존재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남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을 주어도 먹지 않았고 간식을 가까이 가가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가방에 등을 붙인 채 불이 꺼진 방 한쪽에 있었다. 가끔 눈을 깜빡였지만 그마저도 규칙적이지 않았다. 빛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다. 수의사는 말했다. 시력엔 이상이 없지만 반사작용이 거의 없다. 눈을 사용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개처럼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개현은 보호소 구석에 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은 오래전에 지났고 할 일도 없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남기를 혼자 두고 돌아가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담요와 물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남기는 그 어떤 변화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연은 더 이상 행동으로 남기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곁에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남았다. 말없이, 묻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가방 옆에 앉아 남기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날 밤 개연은 보호소에서 자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도 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몇 시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다. 차 안에 있던 오래된 담요 하나를 꺼냈다. 그 담요는 그가 예전에 키우던 개 다리가 가장 좋아하던 물건이었다. 오래된 향기와 익숙한 먼지가 배어 있었다.
개연은 담요를 가방 옆에 놓고 조용히 앉았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남기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우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개연은 알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감정이 표면 위로 떠오른 흔적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 밤을 조용히 함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보호소의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이 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개연은 기다리기로 했다. 남기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그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선택이 다시는 유기되지 않도록. 그 주말 보호소에는 다른 입소 요청이 몰려 바쁜 분위기였지만 남기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식사는 그대로 남았고 물그릇은 움직이지 않은 채였다. 보호소 직원들은 교대로 방을 확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방 옆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다. 가볍게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회복 가능한 수준이었고 상처도 감염 없이 아물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한 가족이 보호소를 찾았다. 서울에서 왔고 딸아이와 함께였다. 아이는 7살, 이름은 은주. 긴 머리를 느슨하게 따른 채 연분홍색 공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입양을 위해 온 건 아니었고 보호소 경험을 통해 딸의 정서 회복을 도와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담당 직원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호견들을 안내했고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방을 둘러보던 중 은주는 남기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가방이 보였고 그 옆에 누운 남기는 여전히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 어떤 유도도 제한도 없었다. 단지 아이가 그 문 앞에 섰고 남기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직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남기는 고개를 든 채 오랫동안 은주를 바라보았다. 반응이라기보다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그리고 몇 초 뒤 남기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천천히, 조용하게, 낯선 기척에 놀라지 않고 다가가듯 걸었다. 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고 남기는 아이 앞에 멈췄다. 그리고 가방에서 등을 떼고 아이 옆에 앉았다. 은주는 입을 열지 않았다. 부모도 말하지 않았다. 직원은 손을 멈췄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남기는 처음으로 스스로 가방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 대상은 아이였다. 그것은 반응 이상의 의미였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다가가는 행동이었다. 그날 이후 은주의 부모는 보호소 측의 입양이 아닌 임시 보호를 요청했다. 장기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가 진짜로 남기와 연결될 수 있을지 확신이 필요했다. 보호소는 조건부로 동의했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생활해보는 방식으로 조율되었다. 남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보호소 직원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호소를 떠나는 날 남기는 마지막으로 가방 옆에 앉아 있었다. 보호소 직원이 담요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은주는 조용히 다가와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개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이름은 없었고 배경도 단순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남기와 은주였다. 아이는 그림을 가방 안에 넣었다. 말없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방은 다시 닫혔고 남기는 그 옆에 조용히 섰다. 이동 중에도 그는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차량이 흔들려도 소음이 들려도 오직 가방만을 중심으로 반응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가능성이 함께 담겨 있는 듯했다. 임시 보호 첫날 밤 은주의 집은 낯설고 조용했다. 남기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고 방의 구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고 남기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생명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둘째 날 남기는 방을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가족이 움직일 때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낯선 소리에 놀라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방 근처를 중심으로 머물렀지만 그 반경이 조금씩 넓어졌다. 은주는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그림을 펼쳐두었다.
남기는 그림을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코끝이 그쪽을 향할 때가 많았다. 셋째 날 아침, 남기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그 담요는 개연이 남겨두고 간 오래된 것, 개연의 이전 반려견 다리가 좋아하던 담요였다. 그 위에 처음으로 남기가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보호소로 곧바로 전달되었고 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고 남기는 그녀의 발밑 담요 위에 누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가방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분명한 전환이었다. 남기가 더는 가방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이었다. 넷째 날 아침, 남기는 가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은주가 매일 아침 공책을 펼쳐 앉는 공간이었다. 부모는 조심스럽게 이를 지켜보았고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아이는 평소처럼 연분홍색 공책을 꺼내들고 자리에 앉았다. 페이지마다 개와 아이가 등장했고 가끔은 나무 아래, 가끔은 도로 옆, 그리고 어느 페이지엔 가방이 함께 있었다. 남기는 그림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은주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돌렸다. 그날 오후 보호소에서 개연이 방문했다.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은주와 부모 그리고 남기를 마주하고 조심스럽게 거실 구석에 앉았다. 남기는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옮기고 은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움직임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개연은 그 순간 남기의 중심이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다섯째 날, 은주의 부모는 보호소의 입양 의사를 밝혔다. 임시 보호가 아닌 공식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남기를 맞이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보호소는 정식 절차를 안내했고 상담과 서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보호소의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남기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을 이해하는 개라고. 은주와 남기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남기는 은주의 방에서 평소보다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은주는 조용히 공책을 꺼내 새 페이지에 그림을 그렸다. 이번 그림에는 여자아이와 진돗개가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고 하늘 위에 함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남기는 공책 쪽으로 시선을 두었고 은주는 그에게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걔는 그림 속 자신의 형상을 알아보진 못했지만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섯째 날 아침, 보호소에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연락이 왔다. 남기가 밤사이 침대를 옮겼다는 소식이었다. 이전까지는 늘 담요 위에서만 잠들던 그가 새벽 무렵 은주의 침대 곁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기가 선택한 것 같다고. 그 선택이 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개연은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다리에 물건이 담긴 상자였다. 그 안엔 낡은 고무 오리 인형 하나가 있었다. 띡哔기는 망가졌지만 여전히 미약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개연은 은주에게 인형을 건넸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남기 앞에 두었다. 남기는 인형을 바라보더니 곧 코끝을 가까이 가져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날 인형은 남기의 두 앞발 사이에 있었다. 일곱째 날 아침, 보호소에 한 가족이 방문했다. 새로운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결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은주는 거실 한쪽에서 공책을 넘기고 있었고 남기는 옆에 앉아 있었다. 방문한 가족이 다른 개들을 둘러보는 동안 남기는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은주의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고 남기는 그 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은주 옆에 앉았다. 보호소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개는 선택을 끝냈다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말에 은주의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공책의 첫 페이지를 다시 꺼냈다. 그림은 변하지 않았지만 느낌은 달라져 있었다. 그림 속 진돗개는 더 이상 도로 옆에 있지 않았고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하단에는 단어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남기. 그 다음 날 입양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보호소는 공식적으로 남기를 가족으로 등록했다.
입양 후 첫날 밤 남기는 여전히 은주의 침대 옆에 누워 있었고 인형은 여전히 발 아래 있었다. 아이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더듬거리며 몇 번씩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남기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끝까지 들었다.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남기의 귀는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마지막 문장을 마쳤을 때 방 안은 고요했다. 남기는 여전히 책의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 목소리 안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가방은 여전히 방 한쪽에 있었다. 다친 채, 손대지 않은 채. 하지만 그 존재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기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견뎌낸 시간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를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남기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입양 3일째 되던 서울 외곽에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졌다. 오후까지는 평온했던 하늘이 갑작스레 먹구름으로 가득 찼고 저녁 식사 직후부터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은주의 어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히 닫으려다 문 밖을 바라봤고 현관에 남기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은주의 손에는 고무 오리 인형이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든 이에게 전해졌다. 은주의 아버지는 우비를 챙겨 입고 바로 골목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휴대전화로 보호소와 동네 커뮤니티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연도 통화를 받자마자 작업 중이던 상자를 내려놓고 차로 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들이 하나둘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 몇몇은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과 골목 구석을 비췄고 몇몇은 차량 밑과 담벼락 틈을 살폈다. 보호소 직원도 도착했고 온라인 게시판에는 실종견 남기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빠르게 퍼졌다. 누구도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단순한 유실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개연은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말없이 골목을 돌았고 차 밑과 화단, 쓰레기통 주변을 확인했다. 하지만 남기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비는 거세졌고 길가에는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동네 끝자락의 공터였다. 오래전 폐업한 세탁소 뒤편에 있는 작은 콘크리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남기를 보았다. 철제 간판이 기울어진 구석, 젖은 쓰레기 더미 옆에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개연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남기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기의 몸은 빗물에 젖은 채로 떨고 있었고 그 옆엔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기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버리고 간 찢어진 가죽 가방이었다. 개연은 숨을 멈췄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다. 남기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처음 발견된 그 장면. 가방 옆에 웅크린 채 세상을 거부하던 그날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다. 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고 남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남기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고 개연에게 다가왔다.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는 다시 그 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감쌌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남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필요했던 그 장소를 확인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개연은 말이 없었고 남기는 뒷좌석에서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남기는 자신이 왜 그곳으로 갔는지 말할 수 없었고 개연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확인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은주가 앉아 있었다.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손엔 고무 오리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부모는 그녀 곁에 말없이 서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개연이 문을 열자 은주는 인형을 놓고 일어섰다. 그 순간 남기는 고개를 들었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런 멈춤 없이 은주에게 향했다. 은주는 그를 안았고 남기는 그녀의 품에 고개를 기댔다. 그 순간 집안은 조용해졌다. 빗소리만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숨결은 교차했다.
남기는 짧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소리였다. 개연은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두 존재가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바라봤다. 밤이 깊었고 은주는 남기를 아는 채 카펫 위에 앉아 있었다. 남기는 그녀 옆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개연이 뒤를 돌아 나오려는 순간 은주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감사하다는 한마디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한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남기가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늦게 은주는 방 구석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조용히 열고 그 안에 새로운 그림 한 장을 넣었다. 그림 속에는 소나기 속에서 소녀와 진돗개가 나란히 걷고 있었고 하늘은 무지개로 물들어 있었다. 가방은 다시 닫혔고 남기는 그 곁에 조용히 다가와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마무리였다. 그날 이후로 남기는 그 가방에 다시 등을 기대지 않았다. 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남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았다. 그의 중심은 바뀌어 있었고 그 중심은 다시는 그를 버리지 않을 존재 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입양 확정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졌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보호소에서는 남기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등록했다. 등록번호가 배정되고 의료 기록이 통합되었으며 감정 안정평가도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다. 은주의 가족은 남기를 정서 지원견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절차는 신속했고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은주의 어머니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며 한 문장을 들려주었다. 보호센터의 담당 치료사가 말했다고 했다. 은주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건 누군가가 돌아와 줬다고 믿게 된 이후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남는 울림은 컸다. 그들의 곁에 남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주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기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반응했다. 낮에는 은주와 함께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학원과 병원까지 함께 동행했다.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 있었고 은주가 자리를 비우면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사람들은 남기를 보고 웃었고 누군가는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반응하는 대상은 단 하나였다. 학교 선생님은 가끔 은주의 옆자리에 앉은 남기를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다. 하지만 남기는 교실에서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아이들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어떤 아이는 손을 내밀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스케치북에 남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은주의 언어는 점점 길어졌다. 단어들이 문장이 되었고 문장들이 대화가 되었다. 부모와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 남기는 늘 함께 있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남기는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은주의 시선을 받았다. 밤에는 침대 아래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호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이어갔다. 상담사와의 면담, 행동 관찰, 스트레스 지표 평가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은주는 검사를 받는 도중에도 남기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고 남기는 늘 그 손 옆에 있었다. 치료사는 말했다. 남기는 아이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역하고 있어요. 가을이 가까워졌을 무렵 개연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남기는 그를 멀리서 알아보고 곧장 달려왔다. 평소와 달리 망설임 없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곧장 은주 쪽으로 되돌아갔다. 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남기는 여전히 잊지 않았고 이제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은주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다. 가방이었다. 낡고 오래되었던 그 여행용 가방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았고 군데군데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아이가 손수 그려붙인 스티커들이었다. 별, 하트, 발바닥 모양이 가방 겉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쪽 측면에는 분홍색 물감으로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집. 개연은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레 가방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촉감이 전해졌고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은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기가 여기서 자요. 더 이상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고 더 이상 가방은 상처가 아니었다. 남기는 이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기억마저 품고 있었다.
밤이 깊었을 때 은주는 가방 앞에 앉아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남기가 옆에서 함께 뛰고 있었고 그림 속 은주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은주는 가방을 열고 그림을 넣었다. 남기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곧 이어 가방 곁에 누워 잠들었다. 가방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의 아픔이자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기억을 품은 장소였다. 남기는 매일 아침 가방을 향해 코를 대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인사였고 다짐이었으며 그가 견뎌낸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속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은주는 이제 매일 일기를 썼다. 공책에는 남기의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학교 숙제에도 그가 등장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다. 왜 그렇게 많이 그리느냐고. 은주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남기는 나랑 같이 있으니까요.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은 남기에게 새로운 방석을 마련해 주었다. 창가에 자리한 그 방석 위에서 남기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누웠고 은주는 옆에 앉아 책을 읽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남기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었고 은주는 그 옆에 있을 이유가 분명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제 새로운 글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림 아래에 작고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는 함께 기다렸고 지금은 함께 집에 있어요. 개연은 그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떴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남기는 조용히 방석에 누운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책의 그림 속 남기는 더 이상 작고 작게 그려지지 않았다. 그 크기는 커졌고 그 안에 담긴 의미도 커져 있었다. 아이의 세상 속에서 남기는 이제 절대 작아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매일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은주와 남기는 개연이 일하던 구청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목줄은 없었고 둘 사이에는 긴장이 없었다. 남기는 앞서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랐지만 누구도 말 걸지 않았다. 은주는 공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고 남기는 고개를 들어 개연을 바라보았다. 몇 초 뒤 조용히 걸어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다시 은주에게로 돌아갔다. 개연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은주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풀밭 위에 앉았고 남기는 그녀 곁에 자리를 잡았다. 한 손으로 공책을 넘기며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올려뒀다. 남기는 고개를 내려 그녀 손등에 살짝 닿은 채 있었다. 그녀가 공책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잠시 뒤 은주의 부모가 공원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편안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작은 간식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개연에게 말을 건넸다. 남기는 요즘 은주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학교도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가고 마트에도 따라가고요.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기는 아는 거예요. 한번 버려진 적이 있는 존재는 누군가를 놓치지 않겠다는 걸. 그날 오후 가족은 개연을 집으로 초대했다. 집은 예전보다 따뜻했다. 벽에는 새로 걸린 액자가 있었다. 은주와 남기가 함께 잠든 사진이었다. 서로 등을 맞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아래에는 은주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기다렸고 지금은 함께 있어요. 은주는 개연에게 가방을 보여주었다. 가방은 창가 근처에 있었다. 안에는 작은 쿠션과 담요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고무 오리 인형이 자리하고 있었다. 남기는 그 안에서 잠들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이면 그 가방에 코를 대고 하루를 시작했다. 가방은 더 이상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었다.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개연을 이끌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그린 그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장에는 벚꽃 아래에서 걷는 은주와 남기가 있었고 하늘에는 단어 하나가 쓰여 있었다. 안심. 그 단어를 본 순간 개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었다. 그리고 다시 들었을 땐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다. 소리 내어 읽는 문장은 매끄럽진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남기는 발밑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움직였고 귀는 은주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릴 적 다리가 그러했듯 남기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말이라는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방식이었다. 밤이 깊자 남기는 여느 때처럼 은주의 방 앞에서 잠들었다. 침대 아래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넓은 방석이 깔려 있었다. 공책은 침대 협탁 위에 놓였고 남기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웠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밤 개연은 돌아가는 길에 창문을 통해 은주와 남기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공책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남기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 보이는 그 장면은 조용하고도 선명했다. 상처와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그날 밤 남기는 가방 옆에 앉지 않았다. 대신 은주의 침대 끝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지키는 개였다. 그의 위치는 과거에 있지 않았고 상처 속에도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남기는 내 친구예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다 알아요. 은주는 문장을 쓰고 공책을 닫았다. 남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은주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고 남기는 잠시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은주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남기는 다시는 가방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방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증거였다. 누군가가 돌아왔고 누군가는 함께 남아주었다는 증거. 남기는 그걸 기억하는 방식으로 매일 아침 가방에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은주 곁으로 돌아왔다. 목요일 저녁, 노을이 지고 있던 시각에 서울 북부에 돌풍이 몰아쳤다. 갑작스럽게 구름이 끼고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고 저녁 뉴스는 기상특보를 내보냈다. 은주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던 중이었다. 물이 끓는 사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발소리도 짖는 소리도 없었다. 남기가 없었다. 은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고무 오리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다. 두 눈은 멈춘 채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은 이미 말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시작되었다. 거리마다 우비 입은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뛰어다녔고 단지 전체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보호소에도 연락이 닿았고 SNS에는 남기의 사진이 다시 퍼졌다. 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도로로 나섰다. 차를 몰고 골목골목을 돌았고 도로 구석, 가로수 밑, 주차장 음영진 곳까지 샅샅이 살폈다. 마음속에는 어떤 가능성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동네 끝 외진 공터로 향했다. 폐건물 뒤편, 콘크리트 바닥 위, 오래된 가방 옆에 조그마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곳에 남기가 있었다. 온몸이 젖은 채 낡은 가방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가방이 아니었다. 길가에 버려진 또 다른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남기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려는 듯 아니면 과거가 아직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믿는 듯. 개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남기는 고개를 들었다. 울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다. 단지 개연의 품으로 천천히 다가와 안겼다. 개연은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남기는 몸을 맡겼고 눈을 감았다. 개연은 알았다. 남기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상처가 남아있는지, 그 자리가 아직도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 그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를 스스로 묻고 싶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다. 은주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인형은 손에서 떨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남기가 안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남기는 짧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외침이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그는 소파 옆에 몸을 기대었고 은주는 그 옆에 앉아 등을 기댔다. 그녀의 부모는 조용히 뒤에 섰고 개연은 문가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은주는 방에서 다시 가방을 꺼냈다. 열고 그 안에 새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넣었다. 남기와 자신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고 하늘 위에는 커다란 해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넣고 가방을 닫았다. 남기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다가와 가방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받아들임이었다. 그 이후로 남기는 다시는 그 가방에 몸을 기대지 않았다.
가방은 여전히 방 구석에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남기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닌 기억이었다. 상처가 아닌 증거였다. 남기는 자신이 다시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믿게 되었고 은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주 후 은주는 학교 발표 시간에 조용히 일어섰다. 손에는 공책이 들려 있었고 발표 주제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녀는 공책을 열었고 첫 문장을 또렷하게 읽었다. 남기는 나를 기다려줬고 나는 그를 지켜줄 거예요. 교실은 조용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남기는 창가 방석 위에서 잠들었다. 가방은 여전히 옆에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다가와 가방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남기는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들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그날 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만 한다. 하지만 남기는 말이 없었다. 그 대신 기다렸다. 움직이지 않았고 외치지 않았고 그저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누군가를 살려냈다. 어떤 존재들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남아있다. 남기는 그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기와 은주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구조를 넘어 마음을 울리는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은 말이 아닌 기다림과 존재 그 자체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존재가 다시 믿음을 갖기까지 누군가의 침묵 속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작고 조용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한 생명을 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곁에는 여전히 조용히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의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